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019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과목이 마지막으로 나가는 진도 일정입니다. 음,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대한민국과 위쪽에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대립해 왔으며 각자가 통일하려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6.25 때 남로당을 제거하고요. 8월 종파 사건으로 소련 파랑 연안파를 제거하고요. 이후에 자기를 따르던 갑산파 중에서 온건한 사람들을 제거시킴으로써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주체사상이라는 이름하에서 신격화시키는 작업을 통해 김일성이 완전한 북한의 1인자로 등극한 모습을 한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1960년대에 중국과 소련이 이념적인 분쟁을 시작합니다. 중국과 소련은 사회주의의 대표적 주자로서 소련은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원조였는데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후르시초프라는 서기장이 등장하면서 스탈린 시대에 있던 모든 것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자를 할 수 있는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소련과 계속 마찰을 하면서 중국과 소련이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둘이가 삐그덕거리니까 북한에 대한 그런 경제적 원조나 군사적 원조가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아예 그냥 중국과 소련을 모두 버려두고 자주 노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식 사회주의, 더 쉽게 말하면 김일성 최고주의, 더 쉽게 말하면 김일성 독재, 이것을 헌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보면요, 주체사상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주체사상이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말은 인간 생활이나 국가는 인간 개개인의 주체적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데, 쉽게 말하면 조선노동당, 맞으면 북한에 있는 여당인 노동당은 오직 김일성의 혁명사상에 지도된다. 쉽게 말하면 김일성이 그냥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독재입니다, 독재. 그래서 이런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김일성의 유혈 지배체가 확립되고요.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1972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낼 때 그 같은 해 동시에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주체사상을 헌법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국가 주석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자기가 스스로 주석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김정일이 등장합니다. 아들 김정일. 김일성이 약 1970년대부터 이제 후계자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김정일도 되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붉은기, 쟁취하기 운동,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김정일이 김일성이 죽고 나서 권력을 승계합니다. 근데 국가 주석제인 아버지의 직위를 내버려 두고 국방위원장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하고요. 선군 정치를 표방합니다. 군이 먼저다. 뭔가 좀 어이가 없죠. 군대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군대가 먼저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군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고요. 이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이 열차에서 통안의 죽음을 맞이하고 30대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3대 권력 세습을 하고 있는데 김정일 시대에 있던 여러 원로들을 김정은은 숙청을 통해서 자신만의 권력 통치를 시작하고요. 김정은도 역시 아버지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자리를 냅두고 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을 가지고 통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아날지는 참 미지수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3대 독재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경제는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보시면요. 1960년대는 중소분쟁이라는 걸 봤었죠. 스탈린 배경 문제로 하여튼 중국과 소련이 싸웠는데 이걸 통해서 북한에는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립경제를 추구하는데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경공업을 먼저 해서 국민들의 생필품을 먼저 만들어주고 중공업으로 넘어가면은 부작용이 덜한데 중공업부터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공업은 자동차나 뭐 석유화학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탱크입니다. 탱크, 비행기, 잠수함, 무기. 인간 생활엔 전혀 쓸모가 없는 전쟁, 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중공업 우선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성장은 합니다만은 이때부터 점점 국민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좀 죽어나가는 모습 보이니까 이 천리만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리만 운동의 포스터를 보면은 동무는 절대 지치지 않는 천리말을 타고 있는가 하면서 빨간 말을 타고 있는 그런 인민 복장에 있는 사람이 우리들한테 손짓하면서 천리말 타고 열심히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라 라고 포스터에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천리마처럼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북한에 일해라 이런 포스터가 이 천리만 운동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신력을 버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기술의 열세로 성과는 굉장히 낮았고요. 소비재, 말하자면 생필품의 공급이 적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70년대도 마찬가지로 성과는 없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병법입니다. 하병법. 그래서 함경도 북부에 있는 나진과 선봉지대에 중국과 비슷하게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비슷하게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신의주에도 경제 특구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스탠스를 보입니다. 또한 남한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해서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는 뭐 여러 협상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성공단 설치해서 외화벌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0년에 들어와서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영 자율성 확대하는데 안 먹힙니다. 시장경제 아무리 도입을 해도 사상에서는 노동당은 항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와 개개인의 경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개개인이 자기 자신이 가질 소유물이 있어야만 노동에 대한 욕구가 샘솟고요. 물건에 대한 탐욕을 이룰 수 있는 매개체, 촉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유재산 소유 자체가 금지가 되니까 절대 사람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핵 개발을 통해서 이 핵을 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과 협상을 통해 외화벌이를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그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죽을 때 김정은이한테 유언이 있는데 핵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박살이 났는데요. 이 북한이 박살 났는데 반대로 남쪽 대한민국은 항상 발전과 번영, 영광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이 남북이 남한은 발전하고 북한은 막 이렇게 추락하면서 있었음에도 각자는 통일할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요. 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은 남북한의 인연 대립을 통해서 독재 정치를 강화하고요. 무조건 남측을 부셔버리겠다. 혹은 북측을 부셔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4.19 혁명 이후에는 장면 정부 시기에 잠깐 평화통일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남의 전기 이북의 쌀,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적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5.16으로 모두 무산되고요. 5.16 이후에는 박정희 정부는 무조건 승공통일입니다. 멸공통일, 공산주의를 무찌르고 우리가 무력으로 통일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무장공비나 혹은 뭐 혁명 전사들을 남쪽에 파견해서 남조선을 적화 통일시킨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김신조 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판문점 도끼만한 사건, 이런 것들을 북한이 자행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적화 통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래서 내용으로는 이 통일의 3대 원칙이 발표됩니다. 자주 통일합시다, 평화로 통일합시다, 민족적 대단계를 합시다 라는 통일의 3원칙이 최초로 문서화돼서 남아납니다. 넘어가서 남북교류는 점차 진전이 됩니다. 보시면요, 전두환 정부 때는 이산 가족들이 남북한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문서에 공동으로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91년 12월 달에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되고, 노태우 정부 때는 북방외교라 배웠듯이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말하자면 사회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이 이렇게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 때 와서는 햇볕 정책을 합니다. 북한에 쌀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달러 지원해주고 하면서 북한이라는 그런 빙하 집단, 가슴이 얼어있는 집단에게 온정적인 지원을 베풀어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게 만드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양측 간의 통일에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손을 맞잡으면서 통일에 대한 공동 입장을 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방문을 재개하는 등 남북교류가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는요,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14선을 채택합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와서는 남북 간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에 있던 민주당 10년을 굉장히 비판하고 무조건적인 지원은 없다. 남한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선에서 지원한다라는 그런 미온적인 지원 정책을 표방하면서 북한도 굉장히 삔또가 상했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기도 하고요. 천안함 사건을 이렇게 했는데, 이 천안함 사건은 아직도 논쟁이 있는데 북한이 했다 혹은 뭐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게 하여튼 간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는 급속하게 원수지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현재 문재인 정부 때는 다시 대북 평화 정책을 추진해서 한반도의 평화 변형,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쉽게 말해 판문점 선언이 채택이 되는데, 선생님 이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하여튼 판문점에서 양국 정상이 뭐 손을 붙잡고 뭐 이렇게 서약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는 참 항상 뭐 좋았다가 얼었다가 풀렸다가 뭐 싸우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동북아시아는 어떠냐 봅시다. 우리나라 일본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사람들을 추모하는 야스쿠니 신사라는 곳에 참배를 통해서 세계 각국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교과서 체제는 현재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상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항상 공존과 대립의 양면에 놓여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죠. 한국 땅입니다. 하여튼 그 다음 중국과 한국은 또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50여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한족을 중심으로 한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중심으로 탄생한 연합정권입니다. 그런데 소수민족들이 자꾸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족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켜서 정신적으로 동질감을 확대시킴으로써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역사 공정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중국 베이징을 중심으로 동북쪽에 있는 만주와 만주 지역을 역사를 중국으로 돌리는 사업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이 동북공정은 약 2000년 초반에 이미 끝이 났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갈 때 역사 연구하러 갔다 그럼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여, 고조선, 그다음 고구려, 발해 전부 다 중국 땅이라고, 중국의 역사며 중국의 땅이라고 중국은 선전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만주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굉장히 약소국의 서러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우리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7위의 군사 대국입니다. 그 중에서 육군 전력으로 하면은 세계 3위권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고 여러 지역에 이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최초로 전환이 된 몇 없는 국가입니다. 지금도 항상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요. 여러 사회의 부조리들에 대해서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올바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심장, 차가운 머리를 갖고 냉정한 사고를 통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고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고 개인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사 1년 동안 수업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